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전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마치 북적이던 시장에서 갑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적적한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창회 모임, 동네 사람들, 교회나 절에서 만난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살았죠. 그때는 전화번호가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바쁜 일정표를 보며 나도 꽤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뿌듯해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난 한 분이 제게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분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젊었을 땐 수첩에 전화번호가 빼곡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게 을의 훈장인 줄 알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었죠. 경조사란 경조사는 다 챙기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으며 인맥 넓히는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정말 애썼거든요. 그분은 계속해서 당시의 자신을 회상하셨습니다. 한 달에 경조사비만 수십만 원씩 나가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온갖 모임으로 빈틈이 없었고 명절이면 인사 다니느라 며칠을 바쁘게 보냈죠.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인맥이 곧 재산이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이어지면서 그분의 목소리가 차츰 작아지더군요. 그런데 막상 직함이 사라지니까 정말 신기루처럼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야속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했던 모든 호의와 정성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먼저 연락도 해보고 만날 약속도 잡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핑계가 늘 있더라고요. 요즘 좀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가족일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깨달았죠. 아, 나는 그들에게 직함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아니, 오히려 너무 많으면 진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시니어 12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생 만족도가 높은 분들의 무려 93%가 인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평균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수가 고작 8명 내외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한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평균 15명 이상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2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니어 시기의 행복은 사회적 관계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소통이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적은 수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많던 인맥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5가지 소박하지만 확실한 지혜를 말입니다. 이 지혜들은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면서도 꾸준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경험해온 분들의 진솔한 깨달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밥 한 끼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딱 한 가지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인격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동네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분의 점잖아 보이는 중년 신사분들이 코너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겉보기로는 비슷한 연배, 비슷한 복장이었습니다. 둘 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교양 있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대조적이더라고요. 한 분은 나이 지긋한 종업원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드릴 때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 톤도 따뜻했고 눈맞춤도 자연스러웠어요. 아주머니가 실수로 물방울을 흘렸을 때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라며 오히려 미안해하더군요. 제가 닦을게요 하면서 냅킨을 꺼내드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분은 음식이 나올 때도 맛있겠네요. 수고하셨어요 하시며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으셨고 심지어 주방 쪽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어땠을까요? 아주머니를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물을 따라줘도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이 나와도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어요.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혀를 차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이 아주머니에게 여기 물 좀이라고 명령조로 말하면서도 동행과는 정중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구별하듯 태도가 180도 달랐거든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두 분 중에 누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일까?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몇 분 뒤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바닥에 떨어뜨린 수저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데 첫 번째 분은 얼른 일어서서 제가 할게요라며 먼저 주워드리더라고요. 반면 두 번째 분은 그런 상황을 아예 못 본 척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의사소통 연구소에서 20년간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한 지표가 무엇인지 분석한 건데요. 놀랍게도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무려 55%의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존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야 당연히 잘하겠지요. 나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거나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누구든 친절하게 굴 수 있어요.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하고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겠죠. 하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사람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젊었을 때 직급이 높은 동료가 있었는데 그분이 후배나 말단 직원들에게는 매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윗사람들에게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그때는 그냥 성격이 좀 까칠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잘해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 조직 개편으로 제가 그분보다 높은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후배들에게 했던 그 무시하는 태도를 이제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속이 꽉 차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며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양이고 품격이거든요. 또 하나 밥상머리에서는 그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이 나오면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해요. 맛이 없으면 불평하고 서비스가 느리면 짜증내고 마치 세상 모든 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반면 다른 분들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해요. 이 음식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을 텐데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음식 맛이 2배로 좋아져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식성을 묻고 먹기 편하게 도와주고 대화의 속도를 식사에 맞춰 조절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식당 분들에 대한 예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문할 때도 정중하게, 계산할 때도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고 자리를 떠날 때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쌓인 내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밥은 하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상 앞에서만큼은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본성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요한 사람과는 반드시 밥을 함께 먹어보라고 했나 봅니다. 몇 년 전에 한 기업인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도 반드시 여러 번 식사를 함께 해봅니다. 회의실에서는 모를 것들이 식당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밥상머리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꼭 밥 한 끼를 함께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밥상머리에서 분명히 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2번째 지혜,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정말 한 시간이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귀한 시간을 어떤 사람과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쏙 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히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집에 와서는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마음 한편이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정말 진솔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남 흉보기 좋아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기운까지 쭉 빨려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할머니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만나면 늘 누구 흉부터 봐요. 저 사람 요즘 저러더라. 그 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하면서 온갖 소문이나 뒷말만 늘어놓죠. 처음엔 그냥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나 기쁜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의 안 좋은 일만 찾아서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2시간 동안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분과 만나고 나면 나는 그냥 관객이 된 기분이에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할머니의 경험담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늘 불평불만만 해요. 날씨가 덥다, 물가가 비싸다, 요즘 세상이 어떻다. 만나면 온갖 불만만 쏟아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돼요. 집에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나 싶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사람이니까 만나야지 하고 참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책이라도 읽거나 정말 마음 맞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나는 게 100배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참 신기해요.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데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로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것 같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파장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젊었을 때보다 이런 감정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한 결과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그룹은 우울감이 34% 증가했고 신체적 컨디션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룹은 행복감이 41% 증가했고 심지어 혈압과 같은 건강 지표까지 개선되었다고 해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찾아서 이야기해요. 날씨 좋은 날에도 너무 더워서 힘들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요즘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긍정적인 면은 보려고 하지 않죠. 둘째, 남의 흉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소식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려 해요. 마치 남의 불행이 자신의 즐거움이냥 행동하죠. 셋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연설에 가깝죠. 넷째, 과거에만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좋았는데, 옛날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라며 과거 자랑만 늘어놓고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해요. 다섯째,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자신의 더 나은 경험담을 들려주려 하거나 은근히 깎아내리려 하죠.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 같은 인연은 과감히 솎아내야 좋은 꽃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정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다가 그런 사람과 딱 한 번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사람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기분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며칠씩 지속되기도 하죠.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난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볍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이 며칠씩 이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오랜 친구 중에 만날 때마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분이 계셨대요.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고 만나면 2시간 동안 불평불만만 쏟아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니까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도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어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로 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미안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니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나 우울하고 부정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이 되어버렸을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항상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분들도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의무는 없다는 거죠. 굳이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에게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그런 귀한 인연들로 우리 인생의 정원을 채워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 번 만나봐도 계속해서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만나더라도 시간을 짧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지혜, 남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으세요? 특히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추측, 악의적인 해석, 그리고 때로는 고의적인 모함까지.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이런 말들에 더 예민해지기도 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더 귀에 들어오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말들을 곱씹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나에 대한 온갖 말을 다 듣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험담이나 비난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지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더러 잘난 척한다, 튀려고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선의로 하는 일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상하고 밤에 잠도 안 와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점심 배식 봉사를 3년째 하고 계셨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정성껏 봉사하시는 분이었죠. 다른 봉사자들도 그분을 좋아하고 복지관 직원들도 감사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그분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튀려고 하나? 봉사한다고 으스대는 것 봐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혹시 정말 내가 잘난 척하려고 봉사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좋은 일하는 걸 보고 비난부터 하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건강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을 향해 뱉는 험한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남의 흉을 볼까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굳이 남을 깎아내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남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법입니다. 그런 말들은 사실 그들 자신의 불행과 열등감의 표현인 셈이죠.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공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매일 아침 공원을 청소하며 꽃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할머니 왜 저래?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닌데 나서서. 뭔가 아쉬운 게 있나 봐.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선의로 하는 일을 그렇게 곡해하다니 말이에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은 모두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냈거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한 건데요. 이런 사람들의 87%가 자존감이 낮고 72%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뇌에서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중독과 비슷한 패턴이라는 거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순간적으로 자신이 우월해진 듯한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남을 헐뜯는 말들은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과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인 셈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남이 버린 쓰레기통을 굳이 뒤져서 더러운 것을 내 손에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현명한 방법을 쓰신다고 해요.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나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건강이 안 좋거나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스트레스가 남을 향한 독설로 표출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동정하거나 이해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말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일부러 나쁜 소리를 찾아 들으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책 한 권 읽고 좋은 음악 한 곡 듣고 마음 맞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누는 게 100배 낫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전해주려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면, 아, 그래요? 그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화제를 돌리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좋은 점을 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진실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 지혜.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나도 모르게 내가 맞아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 확신이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밀어내고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처음엔 정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계속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요즘 젊은 것들은 몰라서 하시면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셨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표정도 굳어지더군요.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끊고 들어가시고요. 그분의 논리는 이랬어요.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자신의 결론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른 분은 참 달랐어요.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떠세요? 하시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도 제 경험으로는 이런데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죠라는 식으로 여지를 두고 말씀하시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분은 혼자 흥분하시다가 요즘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라며 자리를 떠나셨고 두 번째 분은 다른 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걸까?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정말 없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잖아요. 뉴턴의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상대성 이론으로 발전된 것처럼 절대 불변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아요. 다윈의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돼요. 한때 끔찍한 일들을 낳기도 했고요. 사실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었는데 이를 힘의 논리로 왜곡해서 해석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지식과 진리 앞에서는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어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인상적인 분이 계세요. 올해 78세인데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으로는 이라고 시작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면 아, 그런 관점도 있네요.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확신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뭐든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그들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자란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행동이 생긴 거죠. 무조건 틀렸다고 할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올해 72세인데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끊임없이 공부하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져요. 정말 멋진 말씀 아닌가요? 끊임없이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다만 그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지 말고 다른 관점의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말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보다는 내 경험에서는 이게 좋았는데 요즘은 어떨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대화가 잘 됩니다. 실제로 가족관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 부모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열린 마음이라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는 조언으로 제시하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부모들이 나이 들어서도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모든 걸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5번째 지혜, 어제의 나를 후회 말고 오늘의 나를 만드세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다면 하는 생각에 밤잠 설치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런 생각들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과거를 되돌아볼 여유도 생기고 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아쉬움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너무 엄격하게만 했고 아내한테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해도 나중에 다음에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해,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남들은 다 잘하는데. 따뜻한 말 한 번 해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저와 거리감을 느끼는 것도 다 그때 때문인 것 같아요. 아내한테는 더 미안해요. 집안일은 다 아내 몫이라고 생각했고,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회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젊었을 때의 당신은 그런 게 잘못된 줄도 모르셨잖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지신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이미 지나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흔히 진정한 나를 찾는다고 하지만 저는 나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현실의 나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노력,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가족에게 소홀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전화를 자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만날 때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성격이 급했다는 반성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 더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화부터 내지 말고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고집이 셌다는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워낙 고집이 세고 권위적이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특히 아들과는 거의 대화가 단절될 정도였죠.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문득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구나.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아빠가 그동안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다. 이제라도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진심으로 바뀌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70이든 80이든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문득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알아볼 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장했다는 아주 좋은 증거니까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80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남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내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남을 돕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들이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60세 이후에도 인격적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 건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이끈 에릭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장하는 시니어들은 과거의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감사히 받아들이되 거기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이고 걱정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심 많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보세요.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나이에 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고 그 변화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에게는 큰 선물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고 젊은 세대에게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시니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